자, 그럼 이승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저 앞에 갔어요.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더 반갑습니다. 그 마이크가 저기 있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저한테 일단 50분이 주어진 거죠? 네. 네, 50분이 주어졌는데 제가 그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그 태생이 절반이 공인중개사거든요. 부동산을 업은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운이 좋아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세무사 일을 하면서 중개사 일이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례회비라고 협회에서 받는 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6,000원인데 자동이체로 걸어놔서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부동산하고 인연을 많이 맺고 오고 있는데요. 한 3, 4년 전부터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아예 중개사님들하고 친목 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세무사로서 실전에서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현장감 있고 아주 디테일하고 살아있는 그런 상담과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 고객분들한테 상담할 때 좀 교과서적으로 많이 했어요. 솔루션 위주로 교과서적으로 했는데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나누는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임 하시는 중개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자료는 있지만 머릿속에 다 있어서 시간 완급 조절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떠들다가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을 버시는 분들 최측근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는지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5학년을 졸업하는데 그 50대까지는 정말 열심히 달려도 될 것 같아요. 가감하게 막 경험을 하고 대박을 추구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0대까지는 제가 5학년까지 쭉 살아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충격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근데 60대 때 어떤 사업적 타격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뭔가 할 용기를 많이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많이 상실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아주 안 좋은 경우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저희 이 경매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시되 대박은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들 막 이렇게 축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하잖아요. 앞으로 6학년 되시면은 대박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대박을 추구하셨던 많은 분들이 박을 하나 차시더라고요. 쪽박을 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대박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함께 하시면은 첫 번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보는 눈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앞뒤 다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더불어 육체적인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뭐 사무실이든 주변이든 함께 하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나머지 그 6학년, 7학년, 8학년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나머지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경매 과정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돈을 떼본 경우가 2번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경매 학원 하시는 분들, 경매 사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사실 우리 테리 선생님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제가 경매를 하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돈을 2번이나 뺏겼어요. 한 번에 뭐 280만 원 이렇게 뜯기면은 그 다음에 한 2끼 정도는 밥을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뜯기고 그러면은 뭐 항의할 수 있고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분풀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경매는 보증금 넣었다가 떼끼니까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전문가를 가까이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다들 좀 이 가볍고 이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빨리 벌려고 하면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요. 적절히 막 사자를 막 섞어서 하면 빨리 벌거든요. 돈을 빨리 벌면은 또 사람들이 빨리 모여요. 그런데 이 오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술을 보고 오는 거지 사람을 보러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기술만 배우면은 사람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분은 처음만 좋고 나중은 져요. 축구도 후반전에 역전이 되거든요. 사람 인생도 후반전이 더 중요하고 말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찾다가 테리 선생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기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 버는 기술이 없는데 엄청 부지런하게 하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서 나한테는 최소한 딱 맞더라고요. 많이 알고 자문해 줄 수 있고 저녁 늦게 전화해도 되고 그래서 오케이를 딱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테리 선생님 같은 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돈을 좀 늦게 벌지만 사람이 먼저 모여요. 먼저 저 같은 사람이 붙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먼저 얻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돈을 벌 거예요.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테리 선생님의 기술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보러 왔기 때문에 오래 남을 거예요. 저 또한 이 테리 선생님하고 그 카페를 운영해요, 이분이. 다음 카페.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둘이 합쳤어요. 카페 이름도 부동산 연구소인데 싹풀 부동산 연구소 이렇게 서류로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저 이승희 세무사하고 테리쌤 이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론은 이만큼 하고 오늘 준비한 영상, 준비한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톡방에 취득세 보도 자료를 올렸거든요. 그걸 먼저 띄워주세요. 우리 카톡방에 올렸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너무 바빠서 이 보도 자료나 뉴스 기사를 거의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우리 부동산 모임 톡방에서 부동산 찌라시라고 정보를 누가 올렸어요. 3월 초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민심이더라고요. 이 12가지 중에서 입법하시는 분들이 몇 개는 입법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3월 25일인가 이때 보니까 이 중에서 입법될 게 누가 자꾸 질문을 해서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득세 부분에서 개정이 되겠다 하고 제가 10개 중에서 취득세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취득세 영상을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올라갈 건데 이게 입법이 됐어요. 3월 26일 날 공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곧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되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제가 정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제가 같이 보고 양도소득세 준비한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즘의 세법은 옛날에는 중구난방이었는데 요즘은 세법이 그 통합으로 갑니다. 국세가 바뀌면 지방세도 같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고가주택 있잖아요. 고가주택 기준이 6억, 9억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실거래가 6억, 뭐 공시가격 6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통일이 됐어요. 이렇게 통일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세에서 제가 찍은 게 소형주택들은 주택수에서 뺄 거다 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방세가 개정됐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개정되겠죠? 양도소득세
국세 측면에서도 주택수 제외는 개정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양도세 하기 전에 이거를 공유를 한번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 자체, 보도자료 자체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료가 톡방에 있는데 1번만.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개념하고 세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주택이라는 개념하고 주택수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어떤 거는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수로 카운트를 해버리고, 어떤 거는 주택이 분명한데 주택으로 카운트를 안 해요. 주택수라는 개념은 내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동을 하시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 세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건축법에서 따옵니다. 건축법에서 따와 가지고 주택법, 민특법, 세법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이 뭐예요?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형의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개념도 형식적으로, 유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뭔가요? 비를 막기 위해서 지붕이 있고, 그렇죠? 벽이 있고,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있으면 주택으로 건축법에서는 보거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따왔어요. 주택법에서. 그리고 세법도 그대로 따왔죠. 그런데 세법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 사실상의 현황, 실질적인 내용, 뭐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형식적인 요건에다가 내용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를, 기능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공부상의 내용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본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주택 수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사실상 사무실인데 주거 기능을, 용도를 개선해서 주거 기능으로 쓰고 있으면은 주택으로 카운트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주택수 카운트의 개념이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TV 화면을 보셔도 되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들고 와서 우리 집행 운영하시는 분들 고생시키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앞에 내용을 보셔도 되거든요. 이 자료가 뭐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취득세 할 때 주택수 카운트에서 이제 이게 제외된다는 뜻인데, 자,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취득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이 하나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주택이 공시 가격으로 6억까지는 1%예요. 1%. 1세대 1주택 6억까지는 1%예요. 그리고 6억에서 9억 상간에는 이렇게 조합을 하는데 약 2%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은 3%. 그래서 이제 주택 세율이 기본 세율 그러면은 1 내지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주택부터는 다주택자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이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조정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사면은 8%예요. 세 번째 하면은 12%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다주택 기준을 3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조정에서는 세 번째 주택을 사면은 이제 8% 넘어가고, 네 번째 주택으로 넘어가면 1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주택부터는 뭐 12%면은 주민세, 부가세까지 붙으면 13.4%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초주금이죠. 그래서 4주택부터는 그냥 초주금이다. 그래서 중과세로 그냥 굳어집니다. 5주택, 6주택, 뭐 7 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주택 수 개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가 돼요. 8%. 비조정은 3주택부터입니다. 세 번째를 살 때부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는 사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내용이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은 먼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밑에 소형주택 취득 나와 있죠. 소형주택. 제가 유튜브에서 딱 찍었어요. 전용 60제곱미터를 딱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세법이 통일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청약에서 소형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고 있었어요. 이미. 이게 세법으로 넘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여기 소형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에서 주택수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소형주택의 기준이 전용 60제곱미터입니다. 요거 하나는 오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주택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발표일이 대책 발표일이 1월 10일이에요. 올해 1월 10일. 네.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언론에 나온 게 1월 10일이에요. 네, 뭐 이렇게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는 3월 19일, 26일이지만 이미 대중에게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10일부터입니다. 10일부터 25년 말까지 2년간만 해주는데 이거는 계속 연장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장처럼. 그래서 요 기간에 취득하는 소형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수 카운트는 안 한다 이거죠. 주택수 카운트는 안 한다. 기존에 2주택이 있던 사람이 이거를 사도 그냥 1 내지 3%인 거죠. 조정지역은 이제 2주택부터 다주택자니까 기존에 한 주택이 있던 사람은 이걸 사도 그냥 1 내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상간에 신축주택만 해주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지어진 걸 사면 안 되나요? 이런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거는 공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급을 새로 늘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를 두어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안 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등록 임대사업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주택을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안 보고 상가로 봅니다. 세법에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버리면은 그 주택은 상가 취급이 돼버려요. 상가 취급. 아예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등록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지어진 소형주택을 사는 사람은 예외를 두어서 등록 임대사업자만 살 수 있게. 그러면 똑같이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가 취급을 하니까 이거 새로 사더라도 똑같이 상가로 봐줄게. 요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에 등록 임대사업자니까 이 사는 것도 당연히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고 나서 60일 이내에 똑같이 등록해서 상가로 사업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는 중과 안 하겠다. 네. 그 법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개인이 해당되는 임대사업 등록? 기본적으로 법인은 안 되고요. 구청에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은 기존의 소형주택을 사도 중과세 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을 아니요. 기존에 샀던 사람은 안 되고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이 그걸 사면은 또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때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임대주택사업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네, 이런 거 사도 취득세 중과세 안 하겠다. 금액이 관계없이 금액은 있어요. 전용 60제곱미터고 밑에 보시면은 금액이 밑에 있어요. 수도권은 3억, 수도권 6억, 지방은 3억. 공시가격 기준으로 요거 밑에만 해줍니다. 면적이 작아도 뭐 반포나 이 서울은 금액이 엄청 비싼 게 많거든요. 금액보다 이 주택수가 이렇게 민주화는 그러니까 소형주택 밑에 주택물 이거 주택수에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그걸 아마 앞으로 저 주택수와 관계없이 금액으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면적 제한 없애버리고. 상감지역과 당연히 60제곱미터도 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네, 그래도 생겼다는 게 어딥니까? 네, 이렇게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은 그렇게 금액 기준이 있고요. 이 물건의 그 주택이라는 부동산 유형도 제약을 두었어요. 뭐 아파트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아파트 안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5개만 딱 찍어서 열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거를 뭐 보통 오피스텔이나 이런 월세 받는 거는 노후 뭐 생활 자금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약이 풀렸으니까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급하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도 똑같이 취득세 중과를 안 해주고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더라도 취득세는 중과 안 하겠다. 뭐 서울에 아파트가 2채 있어, 3채 있어. 그래도 이 소형주택, 미분양,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는 중과 안 할게. 좀 사주세요.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제가 앞에 소형, 신축 소형, 기축 소형은 그 5가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생, 네, 오피스텔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아파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 네, 아파트고 다 해주지는 않고요. 그 국민주택 25.7평 85제곱미터 이하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세율표 나와 있죠? 한 번 더 보십시오. 요게 지금 세율표 개정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자, 위에가 1, 2, 3, 4주택, 주택수가 나와 있고 첫 번째 칸이 비조정이에요. 비조정. 비조정을 쫙 보시면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부터 중과입니다. 2채 가지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살 때 8%를 내야 되는 거죠.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8.6%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조정지역인데 지금 조정지역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강남 3구하고 가깝게서 계시는 용산 이렇게 4가지가 조정지역인데 여기는 2번째부터 중과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있던 사람이 2번째 사면 바로 중과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수가 위에 보면은 한 채, 2채, 3채, 4채 있잖아요. 요 카운트에 앞에서 말씀드린 소형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이 2가지 종류는 요건을 충족하면은 취득세 중과는 안 해주겠다. 취득세 중과는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국세 쪽에서 특히 양도소득세 쪽에서 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뭐 공청회나 이런 안내 자료를 보시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네, 뭐 자녀들을 위한 뭐 주택 마련이든 또는 투자 목적이시든 유익하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방세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은 쉽게 말하면은 국세청에서 냄새가 나니까 더 살펴볼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개정이 됐는데 줄였어요. 예전에는 4촌, 6촌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4촌, 3촌으로 줄였습니다. 친족은 그 성이 같은 혈족이잖아요. 그게 6촌까지 했었는데 4촌까지니까 엄청 좁아진 거죠. 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측면에서 급여 이런 압류 금지 기준이 185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정도. 취득세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국세랑 같이 연동되어서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테리쌤 여기 양도소득세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는 동안에 1분만 받아드릴게요. 마이크 켜고 하시면 돼요. 찾아 좀 양도소득세. 주택자가 네네. 취득세는 중과가 안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 거죠. 취득세. 임대주택자가 취득세 비과세요? 아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네. 양도소득세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택수로 주택자가 그 소형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주택수 카운트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죠. 그렇죠.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안 돼 버리는 거죠. 취득세는 중과 안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혹시 그런 제가 오늘 양도소득세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 모임에 오셔갖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는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고가주택 기준이 예전에는 막 6억, 9억, 3억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거를 통일시켰어요. 지금 지방세 개정도 사실은 국세 징수법이 먼저 개정됐어요. 그걸 따라잡은 거예요. 그거를 USB에 다 먹을 걸 그랬다, 그렇죠? 저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어서 저기 깜깜한 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니까 더 좋으시죠? 제가 오늘 우리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마이크 이걸로도 되나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양도소득세가 사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분들의 꽃이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요즘에는 엄청나거든요. 예전에는 중과 제도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대박이었죠. 뭐 80%까지 그 양도소득세가 예전에는 막 7, 80%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 과태료가 붙어버려요. 그리고 1년에 한 10%씩 이자가 붙거든요. 2년 놓쳐버리면은 40%가 붙어버리죠. 그럼 100%가 넘어가요. 100%가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깎아줄까요? 안 깎아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과는 유예돼 있으니까 중과 제도가 아직 국세세법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는데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미 이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폐기할 것 같아요. 네, 폐기하고 좀 세율을 좀 조절하지 않을까. 지금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낮아졌잖아요. 네, 낮아졌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10%가 9%, 20%가 19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9%가 8%를 이미 논의하고 있어요. 19%를 18%로 논의하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좀 완화해야 인기를 얻으니까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좀 성적이 안 좋으면은 또 뭐 세제적인 완화 정책 이런 게 나오겠죠.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TV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준비한 제가 그 양도소득세에서 10가지 절세 핵심적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계약서 속에 절세가 숨어 있다 이거거든요. 사실 이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내용은 뭐 길게 돼 있어서 대리쌤이 살짝 넘겨주실 수. 네. 매매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매매 계약서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하거든요. 1년에 3번 주택을 팔면은 마지막에 신고할 때는 앞에 거 2개를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앞에 2번 낸 거 세금은 빼주는데 합산해버리니까 뭐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예, 세율이 달라집니다. 합산해버리면은 꼭대기까지 가는 거죠. 세율. 45%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산 안 하는 게 절세 방법이에요. 그럼 합산을 어떻게 안 할까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한참 선배님이신데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선배님께서는 열정이 아직 살아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도 막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건강하게 저희들하고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2장을 쓰시는데 하나를 올해 팔고 하나는 내년에 팔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2번 하는 번거로움은 있는데 합산은 안 됩니다. 합산은.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계약서를 쪼개버리면은 세무서에서 세법이 뭐라 그랬어요? 실질과세잖아요. 딱 보고 이거 하나의 계약이네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합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는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쪼개야 돼요. 가령 뭐 이렇게 구분 등기가 되는 거라면은 건물을 먼저 사고 토지는 이유를 들어서
뭐 분쟁이 생겼든 합의가 덜 됐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를 못 만들면은 세무서에서 실질과세 때문에 강제로 합산해버립니다. 연접한 토지를 A 토지가 한 B하고 같이 돼 있는데 네. A는 오래 팔고 B는 만약에 하면 그거는 어떻게? 그게 이제 세무당국인데 어떻게? 세무당국에서는 실질과세 종합적으로 판단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그 뭐 계약 시기라든지 자금의 흐름 이런 걸 보고 강제로 하나로 통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납세자가 아닙니다 하고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유를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그냥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활용되던 분야가 토지였거든요. 토지는 금액도 크고 뭐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세 차익이 크니까 세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해요? 분할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거 팔고 내년에 이거 팔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 버렸어요. 최소한 2년치는 통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3년, 4년으로 쪼개면은 거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년까지는 통합하는 걸로 나왔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 1번이 매매계약서 그런 내용이고요. 또 매매계약서의 두 번째 절세 방법은 특약을 활용하는 거예요. 특약.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약을 잘 활용하시면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많아요. 네. 뭐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또 부가세도 나오잖아요. 특약을 잘 활용하시면은 부가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를 특약으로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면은 또 수천만 원 절세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특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담부 방식의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지금 이 부담부 방식 관련해서 증여 쪽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 바뀌었거든요. 유일하게 증여 쪽에서는 그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서요. 원래 시가는 매매 가액 그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 가액으로 매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증여를 하면은 그 과세를 그냥 지방세는 과세시가 표준액, 이 기준시가 개념이거든요. 국세청은 똑같은 사례, 나하고 거의 95%가 똑같은 사례가 없으면은 공시가격 이걸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바뀌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안 해주겠다. 뭘로 바뀌었어요?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은 제일 이제 1순위가 매매 사례, 나하고 95%가 똑같은 다른 사람의 거래 사례, 그거를 땡겨와서 증여세 가표로 해야 됩니다. 취득세 가표로 해야 돼요. 그 취득세하고 증여세가 엄청 올라갔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절세 포인트는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되 그 1순위가 매매 사례잖아요. 타인의 사례. 그게 없으면 2순위는 감정평가 가액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감정평가 법인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감정평가를 제가 여러 번 받아보니까 약간의 이 평가사님들의 재량이 있더라고요. 재량.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가령 10억짜리를 합리적인 사유를 만들면은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없애야 돼요. 뭐 폭발시켜 버리는 게 아니고 법인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법원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80억인데 감정평가를 딱 하면서 평가사님 최소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로 낮춰주십시오 하니까 46억에 낮춰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46억에. 이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유를 대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니까 상가격하고 별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한 20억 차이 났나? 오래됐으니까 그걸로 양도소득세를 하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한번 법인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양도소득세는 동결이에요. 여기서 딱 멈춰요. 더 이상 양도소득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팔 때는 80억으로 팔 거잖아요. 그건 뭘로 내느냐? 법인세로 내요. 법인세. 법인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인이 40억, 48억에 샀잖아요. 80억에 팔면 그 시세 차익은 법인세로 내는 겁니다. 법인세는 양도소득세처럼 2달 만에 끝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1년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거죠.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 거죠. 전문 세무사랑 붙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하면은 법인세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가 뭐 연봉을 뭐 한 몇 억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원들 월급만 주고 그 금액이 크지도 않거든요. 인건비 해봐야. 근데 법인은 틀려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층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 인건비가 이렇게 있고, 투웨이로 갑니다. 경영자들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를 경영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영업을 하고 회사의 그 중요한 결정을 판단하고 이런 걸 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을 좀 세게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회사의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나 연봉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그 최고 기관이 주주총회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룰을 만들면 그걸 따르면 그만이에요. 국세청에서 나라에서 간섭 안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가면은 절세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으로 넘겨서 절세를 왕창 해버리는 거죠. 10억, 20억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도가 이쪽으로 많이 나가버렸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방식은 그 부담부 증여의 함정이 하나 있는데, 증여를 했다가 팔면은 국세청에서 제재 들어오는 게 뭐가 있죠? 2월 과세라고 있어요.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팔면은 이 증여한 금액을 인정 안 해줘요. 원래 싸게 샀던 금액에서 증여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팔았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최대로 해서 세금을 때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가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이걸 활용하는 이유는 부담부 증여에서 그 전세보증금 부채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로 안 봅니다. 뭘로 보죠? 매매로 봅니다. 매매.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대출을 끼거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매매를 하는 부분은 2월 과세에 걸리지 않아요. 2월 과세 10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부담부 중에서 그 부분은 부채 떠안는 부분은 매매이기 때문에 바로 팔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거를 활용하는 절세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23년도에 작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5년에서 10년. 네,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10년 되기 전 22년도에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정신고하고 분할 납부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정신고는 2달입니다. 2달. 양도하고 그 달 말일로부터 2달이에요. 2달 안에 하시면은 네, 과태료가 안 붙어요. 예전에는 예정신고하면은 막 혜택을 줬거든요. 감액을 해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고 제도로 바뀌면서 안 하면은 과태료 20%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는 것도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국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연부연납이나 할부로 내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판 돈이 크잖아요. 그건 돈이 모여 있는데 왜 이걸 천천히 내려고 해? 담보를 제공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데, 다만 이거는 해줘요. 2달 뒤에 절반 내는 거 분할 납부, 2번에 꺾어서 내는 거는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2번에 꺾어서 내면은 과태료는 붙지 않는다. 네, 2번에 꺾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과세나 감면 내용을 미리미리 확인한다. 그 양도소득세를 원래는 깎아주는 내용이 저특법에 있는데, 정책적인 목적으로 어느 기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는 5년치만 깎아줄게,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샀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세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억, 2억을 너무나 어이없게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농지,
농사를 진 농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년만 농사를 지었으면은 1억 내지 2억을 깎아주거든요. 예, 그 내용인데 이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쳐보면 다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놓치더라고요. 아예 모르면은 수영을 못하면 물에 안 들어가요. 그래 안 빠져 죽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니까 자꾸 물에 들어가고 사고가 나고. 그런데 이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건이 좀 쫙 있는데 이 요건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꼭 확인을 한번 받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뒤에 실패 사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택에 대한 농지에 대한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했는데 사는 사람 쪽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아야지, 아니 팔아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많이 올리려고 아주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이걸 농지를 대지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가격을 거의 한 3배를 올려가지고 한 뭐 2, 3억만 받아도 되는데 8억에 팔았어요. 그 사람이 회사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8억에 샀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받았죠.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런데 이 작용농지 이 감면을 놓치셨어요. 감면을. 뭐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또 세금도 엄청 나오겠죠. 그리고 감면도 1억을 그냥 날리셨어요. 그 농지를 팔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농지가 아니라 대지가 되잖아요.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못 받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이 8년 확실하게 작용했어. 그리고 다 확인했는데 8년 맞아. 작용 요건이 100% 충족이야.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이 가격에 혹해서 대박 내려고 하다가 그냥 한 장을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냥 비과세 이렇게 감면 신고했는데 나중에 추징이 됐죠. 나중에. 그래서 8년 작용 농지는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가서도 뭐 신고할 때나 이럴 때도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가급적이면 신고라도 세무사들한테 맡겨서 최종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에 항상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농지의 그런 자격농지 감면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용도가 농지여야 돼요. 농지. 이분은 대지로 바꿔서 그냥 100점인데 나가리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8년을 농사에 써야 돼요. 전문 용어로는 스스로 경작을 하라고 해서 자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기가 100% 해도 되고요. 또는 절반은 임대를 줘도 돼요. 50%까지만 하면은 이제 인정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그 기간 카운트 요건이 있는데, 이 8년 카운트 할 때 안 되는 요건이 있어요. 안 되는 요건. 일단은 그 미성년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다녀도 안 돼요. 회사도 연봉을 3,7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3,700 이하는 여력이 되니까 농사도 같이 지어도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안 다니면은 다른 사업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른 사업, 뭐 문구점을 하거나 가게를 하나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그런 걸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그 연봉으로는 3,700원 벌어도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3억, 1억 5천, 7,500 이렇게 있는데, 업종을 저희들이 세무 쪽에서는 세 그룹으로 크게 나누거든요. 1그룹이 도소매 종류, 유통이죠, 유통. 그거는 3억까지는 매출을 올려도 돼요. 그러면 이 8년 작용 같이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두 번째 그룹은 뭐 제조, 건설, 뭐 숙박업, 음식점, 뭐 식당 이런 건데, 이런 거는 1억 5천까지는 매출을 올려도 돼요. 그래 조그맣게만 해라 이거죠. 그리고 뭐 임대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요거를 넘기지 않으면은 같이 해도 괜찮아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알고 계셨어. 이분도 역시. 그런데 8년만 채우면은 이렇게 팔아야지 하고 있으면서 8년을 딱 채웠어요. 정확하게. 제가 봐도 확실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제가 받아보니까 3,700이 안 돼요. 3,400을 쭉 찍었더라고요. 그냥 회사에다 아예 못을 박았겠죠. 내 연봉은 3,400. 절대로 더 넘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해인가 보너스를 한번 받았어요.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3,800인가 이런 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보너스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겠죠. 근데 그게 빌미가 돼서 이 사람이 7년이 딱 돼갖고 나가리 딱 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에서요. 실무에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니까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 와이프로 이제 농지 취득을 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자격 안 돼. 다이다이로 합니다. 개인으로. 그러니까 그 둘이 합동 작전은 인정 안 해줘.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 명의로 그렇죠. 취득을 하고 나는 직장 다니고 농사는 내가 짓고 됩니다. 대신에 뭐 농지 원부나 이런 거는 부인 명의로 다. 부인 명의로 하고. 비료살 부인은 밭으로 출근하고 남편은 회사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조사가 안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입증을 위해서 농기구를 사거나 수리하거나 비료를 사거나 그럴 때 가급적 증빙은 부인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역시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무사 자리를 넘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준시가 변동일을 주의한다. 기준시가 변동일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나요? 1번 1월 1일, 중간에 보시면 4월 30일, 5월 30일 이렇게 있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는 주로 상가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되고요. 4월 30일은 아파트 뭐 이런 주택 기준 공시 가격이죠.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되고 5월 말은 토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시가 변동일이 중요한 것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너무 오래되거나 자료 분실로 취득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매매는 했는데 뭐 20억에 이렇게 팔았는데 취득 가격을 알 수 없어. 이럴 때는 그 여러 가지 대장을 떼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다음에 토지 등급표 여러 가지 대장을 떼서 저희들이 그 매매 가격에서 그러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고 프로그램으로 쭉 역산을 해요. 역산을 하면은 지금의 이 가격이면은 살 때 당시에 매매 가격은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추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뽑는데 그 역산하는 그 로직이 기준시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가령 기준시가가 이제 4월 말에 또 발표가 될 건데 4월 말에 발표될 기준시가가 요즘처럼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거면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발표 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양도 시기를 이게 공시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4월 말 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제 변동일을 보고 그 전에 어떤 모종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노원구에서 그 20몇 억짜리 노유자 시설 매매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공시가격에 대한 판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홀딩하고 있거든요. 안 떨어지면 큰일 났어요.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직접 또 주변의 부동산 탐문에서 알아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서로 합의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래되고 뭐 그 어르신이 보유하고 있어서 뭐 서류 없어요 몰라요 이걸로 하니까 진행할 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세금은 실제 사용 용도대로 과세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실질과세거든요. 실질과세.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주택 용도가 아닌 사무실 영업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주택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상가로 가는 게 유리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택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경우는 주로 내가 1세대 1주택 또는 뭐
특례에 의해서 주택이 있어도 카운트가 안 되면은 여전히 1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으로 가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과세로 갈 수 있으면은 주택으로 그냥 가는 거고, 공부상으로. 만약에 나는 주택이 많아, 다주택자라, 그쪽은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상가로 그냥 사실상의 현황 조사하고 사진 찍고 해서 상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장특 받고 기본 세율로 그냥 세금 내고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이 해당될 수 있고, 뭐 그냥 주택도 해당될 수 있고, 겸용주택, 상가주택도 해당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사실상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아파트를 상가로 취급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되는 게 99%입니다. 안 되는 게 99%입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1%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이 회사가 제가 아는 사회 친구가 상무로 있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영업을 많이 하고 막 그 건물에 입간판, 광고판 붙이는 회사거든요. 이게 의외로 영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이사들이 막 구리도 있고 막 지방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을 해놓으니까 매번 숙소비가 들어가니까 아파트를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포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사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사업자로 내고 실제로 거기서 사무실로 썼어요. 실제로. 그럼 몇 년을 했어요? 한 5년 했나? 네. 근데 그거 상가로 팔았습니다. 상가로. 나중에 다른 데 사옥을 마련하려고 그걸 상가로 그냥 팔았어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도 상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의 개념은 판단 개념이기 때문에 시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공부상에 있는 주택으로 갈지, 실제 사용 용도대로 갈지. 공부상의 주택으로 가고 싶으면 사용 용도를 사무실로 쓰는 걸 좀 정리를 하고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는 게 좋죠. 나중에 뭐 거기서 쓴 여러 가지 생활 비용들이, 지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증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양도 연도를 달리한다. 네, 요거는 앞에서 한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년 자격농지가 기본적으로 1억, 그리고 5년 동안 누적해서 2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농지가 여러 군데 있다면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데 5년이 너무 길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한다. 그냥 활용이 아니고 뭐죠? 제대로 활용한다. 사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곱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릭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양도소득세 초입에서 아예 그냥 주택수 카운트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수에서 딱 빼버리면은 밑으로는 그냥 정해진 룰대로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도 주택수를 줄일 수가 없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절세가 많이 되고 효과가 큽니다. 그래도 주택수 줄이는 것만큼은 못해요. 주택수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주택수. 이렇게 명의를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게 실무에서는 많이 하는데 조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시면은 일주일 만에 주택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요. 법인도 뭐 주식회사 이런 데는 이렇게 절차가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절차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2, 3일 만에도 딱 법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 나는 주택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유한회사를 활용하시면은 서류 준비 딱 하고 법무사 스탠바이 시키면 2일 만에도 주택수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주택수 카운트는 양도 1 기준이잖아요. 양도 1은 기본적으로 잔금 청산일인데 접수를 먼저 해버리면은 그 접수일이 앞서면 그날이 양도 시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 아시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중과제도 유예되면서 그 30% 최대 해주고 있잖아요. 15년에 30% 최대 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은 두 개로 쪼개서 거주 보유 쪼개서 40%에서 80%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80%. 그런데 이 80%에 대해서 거주하고 보유가 쪼개지니까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보유만 10년 하면은 그냥 40%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졌다고 해서 거주는 40%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주택이어야 되고 무조건 거주 2년은 하셔야 돼요. 이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습니다. 비조정지역도 거주 2년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비조정이 무슨 거주 2년이나 이렇게 막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80%를 안고 저한테 오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다 확인해 보셨더니 맞다고 확인 전화는 해 주시더라고요. 거주 2년을 아무 때든 채우면 돼요. 아무 때든. 팔기 뭐 2년 전에만 채우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유 40%는 먹고 2년 채우면은 8%도 추가로 먹고 그래서 48%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를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하여튼 팔기 전에 2년을 채워야 그 40% 이 표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도소득세 꽃이 이렇게 장특인데 그 장특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있는데 비거주자는 이걸 안 해줍니다. 비거주자는 80% 이거 우량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자는 뭐고 비거주자는 뭐고. 거주자, 비거주자는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국적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거주하면은 세법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거주자 취급을 해서 이거 80% 장특 공제를 해줘요. 네. 몇 개월 살아야 돼요?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 거주라는 개념이 1년이 365일이잖아요. 절반 이상을 거주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보는 외환관리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를 그거하고는 세법에서도 하는지. 아니요.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거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세법에서는 1년의 절반을 넘어가게 거주를 하면은 거주자로 봐요. 6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반을 넘어야 돼요. 보통 반을 넘는 의미로 이제 넘어갈 과자를 써서 뭐 과반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의 절반은 182.5일이잖아요. 182.5일. 넘어가려면은 반올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183일. 요렇게 거주하면은 거주자로 보죠. 183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비거주자 외국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나가서 사시는 분들, 막 캐나다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유튜브 보고 막 이메일 오고 전화하시거든요. 근데 요거 카운트 잘하면은 그 거주자 개념 해서 보유하고 있던 거 기본 40%는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최대 30% 그것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째, 중개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철저히 챙긴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양도소득세 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카테고리가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취득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있고, 이렇게 중개 수수료 같은 경비가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경비만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는 지명관계상 사실 많이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의 개념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매매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사고 팔겠다, 이 금액에 사고 팔겠다 하는 가격이 매매 가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본적으로 취득세까지 플러스 하면은 뭐 다른 거 부대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취득세까지 2개를 플러스 하면은 취득가액이 돼요. 그렇게 하고 쭉 보유를 하고 있다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건물에 투자. 그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불러요.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 부르고 이거는 양도소득세 경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투자까지는 하기 싫어. 그냥 유지만 하다 팔 거야. 그러면은 뭐 창문 깨진 거 갈고 장판 갈고 보일러 고장나면 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양도소득세 경비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경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즉 매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거는 양도소득세 경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로 금액이 커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뭐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비용이 있고 컨설팅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무사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에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된 것도 인정? 네, 원칙적으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만 돼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것만 되는데 사실은 통장에 나간 흔적이 있고 이 양도 매매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은 세무사들 손길을 타면은 다 인정됩니다. 안 끊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에서는 뭘 보셔야 되느냐? 매매하고의 인과관계, 연관관계를 보셔갖고 이 비용이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인정이 돼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은 같이 매매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도의 큰 투자냐? 그러면 인정되고, 경비는 인과관계, 연관이 있는지를 봐서 연관이 있으면 됩니다. 내용 의미 없어요. 내용보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 비용이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토지는 또 양도소득세 계산이 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사고 팔고 장특공제 끝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서 뭐 개발하시는 분이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분들이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꼼짝 못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꼼짝 못하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입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토지의 컬러를 바꾸셔야 돼요. 까만색을 파란색으로,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바꾸시면은 확 줄어듭니다. 완전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욕심내시면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절세를 법인으로 옮겨서 홈그라운드로 옮겨서 전문 세무사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면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써드렸는데요. 이 토지 색깔 바꾸는 거 용도 변경은 기간이 있어요. 5년에 3년, 3년에 2년, 소유 기간에 60% 이 룰이 있거든요. 그 룰만 지키면은 5년 가지고 있다 5년 내내 사업용으로 안 써도 돼요. 5년 중에서 3년만 썼으면 돼요. 사업용으로. 3년은 2년만 쓰면 돼요. 2년 미만은 60%만 썼으면은 60%만 사업용으로 썼으면은 인정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업용이 무슨 뜻일까요? 사업용 뭘 뜻할까요? 사업용. 선배님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겠어요? 사업용. 사업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세를 준다든지 자기 사업을 살펴내야겠죠. 아, 맞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한테 주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아주 더 쉽게 말하면은 돈벌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을 내면 아주 확실하게. 그렇죠. 사업자 등록 내면 증이 나오는 거니까 더 확실하게. 사업에 쓴다는 것은 수익 활동, 돈벌이를 하면은 이거는 그 토지를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묵혔다가 대박을 노리기 위한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으면 토지도 이렇게 추가 과세가 있거든요. 세율을 올려서 막 20%, 30%, 40% 할증하거든요. 그거 안 하시려면은 이렇게 용도를 바꾸셔서. 너무 급하게 빨리 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뭐 저는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테리쌤 경매 박사님하고 이 경제 세미나 재테크 종신으로 할 거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